우선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것도 매년 또 출제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걸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까지 두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또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되는 범위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다 보면요, 여기에 이제 벌어붙인 게 40개 나오거든요. 이 40개 중에 여러분이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다가 어려운 건 빼고 한 28개만 공부해도 70점 맞거든요. 그러니까 40개 중에 자기에 맞도록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이 토지의 특성을 보면은 우선은 자연적 특성 또는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자연적 특성과 이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둘로 나눠 봅니다. 이때 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자, 이 토지가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이고요. 이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 토지에 인간이 개입되어 있어요. 자, 이 토지에 인간이 개입되어 있어서 이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토지에 부여해 준 특성을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럼 인간이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죠, 결국은. 자, 이때 자연적 특성 중에서 우선은 시험에 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바로 부동성입니다. 이때 부는 아닐 부자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자, 이 말은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자, 이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비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사는 어떻게 돼요? 동사는 움직이는 물건이잖아요. 동사는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이동성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으니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요. 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하게 되고 동산은 사실상 지배인 점유로서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매년 출제된 용어가 있어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이 지문요 거의 뭐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는데, 국지화란 용어죠.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지화, 상당히 중요한 용어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동일한 평형수의 아파트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이 지문이 여러분 11회 시험에 출제를 한번 해서 또 26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어요.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는 거. 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요. 또 부동산 여러분 활동을 할 때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책상 위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정보 활동이고, 이 분석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위치, 면적 또는 용도, 지목 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뭐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을 임장 활동인데, 이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것도 부동성. 그리고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또 추상적 시장. 자, 여러분 토지 거래를 하면요, 대금을 지급을 하면은 토지는 들고 못 가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가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이런 시장이 추상적인데, 우선은 주식시장도 추상적 시장, 외환시장도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또 이 추상적 시장은 또 11회 시험에 또 한번 지문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추상적 시장을 또 형성을 하고, 또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 우리는 바로 뭐가 돼?
토지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 가격을 위치 가격화하게 한다. 즉 위치적 시장을 형성을 하죠.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제도적 우리가 규율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규제와 통제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입지 선정의 중요성도 우리가 제기하기도 하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요, 이 정쟁이나 폭동, 우리가 또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심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욕구보다는 귀금속이나 달러 같은 동산을 소유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중개업을 또 제도화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도 부동산인데, 자, 또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었고, 또 사례도 또 우리가 3회, 22회 시험 계속 출제하는 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 효과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부동성입니다. 자,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를 개발 사용하면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은 쾌적성이 높아져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러스라고 해요. 정의 외부 효과 또는 플러스 외부 효과죠. 이 개발에 따르는 불로소득인 개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로소득인 개발 이익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환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죠. 자, 환수제도의 근거가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다이옥신 배출이나 쓰레기 악취로 인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걸 부라고 있죠.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우리는 용도 지역지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지구제의 근거가 되는데, 용도지역 설정을 하는 것은 또 우리 관련해서 14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된 지문인데, 하여튼 외부 효과는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 자, 요 위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그래도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증성입니다. 자,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이 토지에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생산성이라고 하죠. 비생산성. 그리고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이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 면적의 유한성 또는 수량의 고정성이라고 하죠. 자, 이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오냐? 관련해서 이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돼요. 생산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생산비의 법칙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공급을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합니다. 이런 보유 공급이라는 건요,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게 보유 공급이고, 용도 변경의 공급은 이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게 용도 변경의 공급입니다. 이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을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유한하죠. 자, 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뭐가 나오죠?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이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죠. 자, 11회 시험에 또 출제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련해서 토지의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최유효 이용의 방법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네? 항상. 자, 그리고 또 희소성이죠.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는 게 희소성인데, 자,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계속 집중되면서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은 공급은 한계를 갖다 보니까 희소성은 계속 가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토지 희소성이 농촌 토지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토지의 가격이 농촌 토지 가격보다 더 비싼 요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소성. 희소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싼 겁니다. 자, 희소성은 부증성과 관련 있는 용어다. 네?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시 외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전답이나 이메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는 무한정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택지 공급 능력, 이 택지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택지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도시 토지에 있어서 계속 수요는 증가인데 공급 능력의 한계로 부족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러한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도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 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도시 토지 가격, 지가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시 토지 지가가 계속적으로 오면 도시에서의 토지는 비싸니까 건물은 점점 고층화되는데, 이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1회 시험에는 조방화,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인 조방화로 출제를 했었고, 17회 시험, 24회 시험, 26회 시험 계속 출제되는 또 중요한 용어야. 하여튼 조방화가 아닙니다. 건물이 고층화되는 걸 집약화 또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집약화를 우리는 촉진시키게 된다. 우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정답 지문, 또 23회 시험에 또 출제된 정답 지문은 여기인데, 자,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토지가 자연물로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을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물리적 공급. 이 지구상에 있는 토지 전부가 뭐 물리적 공급인데, 그러면 이 물리적 공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Y축, 종축은 지가고 X축, 수평축은 토지의 공급량이라고 했을 때, 이제 토지의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S는 공급 곡선의 표현인데,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용어가 있다.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지금 수직선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되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수요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해요.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토지에 대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뭐라고 하죠? 토지의 수직선일 때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인데, 이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뭐에서 나타나죠? 부증성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켜줄 수는 없다. 꼭 기억해야겠죠? 토지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불변이야. 고정되기는 불변. 증가시켜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물리적 공급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가 여러분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요.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이제 인문적 특성 중에 하나인 이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증대시켜 줄 수 있고, 또 간척 개발을 한다든지 공유 수면을 우리가 매립을 해서 농지의 양이나 택지 양을 또 증가시켜 줄 수 있어요. 이건 용도의 전환, 물리적 공급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흰 부분,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이렇게 증가를 시켜줄 수 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23회 시험 정답이잖아요. 이렇게 용도적 공급,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토지 공급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증가시켜줄 수 있다 없다? 있다. 23회 시험 정답 지문으로 물었잖아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23회 시험에도 물었고, 그리고 10회 시험에도 또 우리가 정답 지문으로 또 물었어요. 10회 시험에도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바다 밑에 토지 이용 못 하잖아요. 산도 이용 못 하고 사막도 이용 못 하고, 그런 토지가 전 세계 약 80% 가까이 돼요.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어. 그러면은 경제적 공급은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지가,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량을 보면은 우리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상,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인데, 자, 시험 문제에 24회 시험에 이것을 우하향으로 물었어요. 여기에 바로 또 정답 지문이었죠. 24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 그리고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직선인 완전 비탄력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하여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토지의 무슨 공급? 토지의 우상향할 때는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죠. 자, 여러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지가는 오르죠. 그러면은 이제 택지를 조성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공급을 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거. 시험 문제 하여튼 정답으로서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주에 또 경제로 해서 이 용어가 나오죠. 자, 부증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는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도 않고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비소모성, 그래서 변화가 없다, 불변성, 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할 개자죠. 파괴되지 않는다, 불괴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영속성에 의해서 토지는 아까도 했지만 뭐가 돼? 비소모적 재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돼요. 자, 비소모적 재화다. 그래서 26회 작년과 21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뭐냐? 토지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문을 21회와 2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어요. 가치가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또 10회 시험, 17회 시험, 또 작년 26회 시험에 출제를 한 지문입니다. 또 소모가 안 돼요. 비소모적 재화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자, 24회 2년 전에 또 출제한 지문.
그런데 뭐는 가능하죠? 여러분,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하면은 그 지역의 토지 가격도 하락을 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토지의 감가상각이로는 적용되지 않지만은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리적 감가상각이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자, 영속성에 의해서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자, 영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 시에는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를 하고, 또 우리 관련해서 토지 가치의 개념, 토지 가치라는 것은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 수익,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토지 가치인데,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를 제시해줘요. 그리고 또 부동산, 토지로부터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토지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토지 가격,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전문용어로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이득과 보유기간 동안의 지대 수입을 또 전문용어로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누릴 수 있다. 영속성에 의해서. 자, 영속성에서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는 소유이익. 토지를 소유함으로써는 이익은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이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본인이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우리가 임대차 시장이 우리가 발달합니다.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자, 이것은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영속성과 관련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고, 자, 네 번째는 개별성이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는데 그 고정된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지질, 지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고요. 또 비동질성을 나타내죠. 그래, 이러한 개별성은 다 다르니까 또 뭐죠? 이질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품 간, 자, 토지 시장에서 상품 간 우리가 대체 관계를 우리는 뭐 한다? 제약을 하게 되는데, 자, 22회 시험과 작년 또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 김지영 교수의 경제학에 우리가 부동산 경제학에 나온 지문을 또 출제했습니다. 대체 관계를 제약을 하고요.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 수익 등을 우리 뭐 하냐? 개별화, 하나하나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 또 1제곱미터당 얼마냐? 구체화시킵니다. 자,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로 형성하게 하다 보니까 토지의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우리는 분석의 근거가 돼요. 자, 여러분, 지역 분석의 근거는 부동성이고 개별 분석의 근거는 개별성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가 다 다르니까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려워요. 또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도 어렵고, 또 2월 달에 가면 표준지 공시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는데 이때 이 표준지를 개별성의 특성으로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도 어려운 게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개별성의 특성이 되겠죠. 자, 그러한 개별성인데, 자, 그리고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이 토지 상품은 뭐가 돼? 비표준화. 다 다르기 때문에 비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일물,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또 다 다르죠. 이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켜요. 개별 공급에 있어서의 독점화 우리가 시키는데, 이것을 21회 시험에서는 독점화를 우리는 비독점적으로 출제를 했어요. 비독점적이 아니라 우리는 독점화시킨다. 21회 시험 또 정답지문으로 출제를 했죠. 독점화시킨다. 비표준화된다. 이건 작년에도 또 출제했죠. 시험에 자주 내는데 우선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됩니다. 개별성. 자, 시험 문제는요, 보기에 5개 중에 4개는 여기서 나와요. 4개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인문적에서 나오거든요. 인접성은 잘 출제를 안 해요. 자, 인접성은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옆에 토지와 인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접 토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키는데, 이때 이 협동적 이용이라는 것은 인접 토지와의 서로 어울리는 이용입니다. 자, 토지가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인접 토지도 주거용으로 이용을 해야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토지가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인접 토지가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요,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 이용입니다. 협동적 이용은 어울리는 이용을 말하는데 필연화시킨다.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를 개발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를 해야 할 논리적 근거 제시해주고, 이 개별성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용도면에서, 인접성에서 용도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면 용도면에서 토지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접성의 특성은 용도면에서 비슷하면 용도면에서 토지의 대체 가능성을 또 존재케 하죠.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인접성보다는 우리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많이 출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4가지를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문적 특성으로 이제 가는데, 자, 인문적 특성을 한번 여러분이 교재 43페이지 보시면은, 자, 인문적 특성이 이제 나오죠. 자, 인문적 특성의 대표적인 게 뭐죠? 용도의 다양성. 자, 여러분이 용도의 다양성이요,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내요. 우리가 15-1회, 17회 시험, 그리고 22회 시험 뭐 계속 출제했는데, 용도의 다양성에서 꼭 내는 건요, 정해졌어요. 바로 뭐냐?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인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이 지문을 단골로 출제해요. 이것만 계속 냈어요.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또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 여러분 주어진 땅에 어떤 용도가 적합한가,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자, 여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주고, 또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토록 해주고, 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전환시킬 수 있고,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도 있고, 주상복합 건물처럼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게 다 용도의 다양성이고,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합병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자,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할 수도 있고, 주어진 필지를 또 분할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24회 시험에 또 뭐를 출제를 했냐 하면 이 지문을 출제했어요. 24회 시험에 토지의 용도나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 분할할 수 있다. 이 지문을 24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합병 분할을 하면요,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우린 전문 용어로 한정 가격이 있는데, 이 한정 가격은 감정평가상의 용어죠.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하게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니라 일본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우선 합병 분할인데, 여러분 분할을 할 때는 법적인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면적? 우리는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적 제한이 있어요. 분할할 때는. 뭐 여러분 이용할 수 없을 까지 분할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지만은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우리가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을 했더니 쾌적성이 좋아져서 높아지죠.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해서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 것. 자, 교통체계가 변경됩니다. 전철 노선이 연장돼서 역사 인근에 접근성이 좋아서 토지 가격이 오르죠. 이건 경제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행정적 갑니다.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 가격이 오른다. 이건 행정적 환경이 변하면서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용도의 다양성을 제일 많이 출제해요. 그것도 요 지문을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출제 예상되는 또 부분이 토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부동산 경제론으로 가서 48페이지로 갑니다. 자, 48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제2편 경제이론의 수요 공급부터 보는데, 자, 생산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팔고자 시장에 내놓는 걸 공급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게 뭐죠? 수요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팔고자 하는 공급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시장에서 만나면 뭐가 결정돼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시장에서 만나면 가격이 결정돼서 교환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출제할 때는 수요에서 2문제, 공급에서 1문제, 가격에서 1문제, 우선 4문제가 출제를 수요 공급에서 하고요. 그리고 경기 변동이 나와요. 경제론 끝에 경기 변동에서 1문제에서 제1장 2편 1장에서 우리는 5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지금 앞에서 배운 제1편 총론에서는 3문제 출제하고요. 제2편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출제되는 우리가 이제 중에서 소비자의 수요부터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요는 디맨드 해서 우리가 D자를 따요. 앞으로 수요 표시는요, 그래프 그릴 때 이 D자를 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라는 용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소비자들이 뭐를 갖추죠?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구매력을 갖추고, 자, 눈에 보이는 상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해요. 자, 이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인데, 그럼 수요량은 뭐냐? 자, 그럼 수요가 이렇게 주어지면 수요량은, 자, 수요량은 뭐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수요량이에요. 최대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최대의 수량을 말합니다. 수요량은.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이 여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중요한 지문이 나오죠.
자, 이 기간이 꼭 명심해야 되겠죠. 이 기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유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유량. 자, 유는 흐를 유자. 이렇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 자, 유량, 흐를 유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물이 흐르는 것을 flow라고 하죠. flow. 그래서 여러분 flow 개념이라고 합니다. 유량 개념, flow 개념인데, 자, 시험에는요 기간이 들어가야,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기간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월 소득 1,000만 원 하면 많은 거고요. 연 소득 1,000만 원 하면 적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은 유량 개념이에요. 소득.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당기 순이익. 당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회계 기간을 말하는데 당기 순이익, 유량 개념을 말합니다. 유량 개념. 자,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1년 동안에, 1년이잖아요.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GNP, 뭐 GDP, 요거 많이 나오죠. 요즘은 내년도 GDP가 어떻고 GNP가 어떻고 얘기 많이 뉴스에 나와요. 예? 또는 여러분 토지의 연간 지대 수입, 또는 건물의 월 뭐 임대료 수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택 거래량 있죠. 여러분 연간 주택 거래량, 뭐 분기별 주택 거래량.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에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서요. 2006년도에 우리 지방세 취득세 2005년도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1조 3천억이 줄었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줄으니까 예산 갑자기 줄으니까 이게 뭐 빡빡해지죠. 그런데 계속 줄다가 거의 이제 지방세 생각도 안 해. 계속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작년 2015년이 최근 10년 동안 최대의 거래. 그래서 작년 서울특별시의 취득세 이런 관련해서 지방세 수입만 8천억 증가했어요. 작년 한 해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해 예산은 예상치 못한 8천억이 들어오니까 여유가 있지. 서울특별시 예산이. 예? 그래서 부산도 여유가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 이런 데에 거래가 많은, 부동산 거래가 많은 쪽은 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예? 근데 거래가 뚝 떨어지면 또 어떻게 돼? 지방세 수입이 증가했던 게 또 원래 많이 증가했던 게 또 줄어들겠지. 그래서 작년도는 많이 늘었어요. 거래량. 그리고 연간 우리나라의 주택 생산량 6만 채다. 주택 생산량이 또 우리가 나타나고, 또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서 공급을 늘려주죠. 뭐가? 신규 주택. 신규 주택 공급량은, 신규 주택 공급량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신규가 꼭 들어갑니다. 자, 유량 개념인데, 그럼 저량이란 게 있어요. 요거에 대응해서. 자, 저량. 예? 자, 저량. 스톡 개념이라고 해요. 스톡. 자, 20회 시험은 또 스톡으로 출제했거든요. 스톡. 저량입니다. 저량 개념인데, 자,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나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아요. 정지되어 있어요.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뭘로 표현하느냐?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시점. 자, 뭘로 표현한다?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 5,030만 명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 도시인구가 얼마냐 이런 거 전부 저량입니다.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재고량, 또 요즘 뉴스가 보면 많이 나오죠. 이런 재고량, 현재 시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 주택 보급률 몇 프로? 현재 98.3% 발표난 거 보니까 주택 보급률 이런 거.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국부 또 발표 최근에 난 거 보니까 얼마? 일경천조라고 하죠. 국부. 자, 또 시험에 또 많이 또 요즘 뉴스 나오는 거 있죠.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가계의
부채가 1200조. 가계의 부채. 뭐 이런 것은 저량이지. 자, 현재 시점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회사의 자산 또는 자산 가치가 얼마냐? 현재 시점. 또 저량 개념.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통화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채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3,630억 달러. 뭐 현재 시점 이런 거잖아. 전부 저량 개념이죠. 시험에는요 사례가 나오거든요. 사례를 딱 주어지고 유량 저량 찾아내는 걸 출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좀 자주 낼 수도 있어요. 작년엔 출제하지 않았는데 우리 출제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 별표 2개를 했는데 좀 잘 확인을 좀 해둬야 돼. 유량 저량 개념. 자, 구매력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구매력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저축을 하는데 이 저축한 금액 갖고는 구매력을 형성 못해요. 왜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금융기관에 뭐를 받아야 돼?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 대출금도 구매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매력을 갖추고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구매력을 갖추고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수요를 의미해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해요. 자, 21회 시험과 24회 시험 최근에 출제를 했는데 이 21회 시험은 요거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럼 유효 수요는 우리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하는데 부동산을 살 의사, 구매할 의사를 욕구라고 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구매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효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모두 가지고 있어요. 24회 시험에는요. 살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은 없다 출제해서 그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24회. 그래서 여러분이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모두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자 한다는 건 뭐죠? 또 이게 사고자 한다는 것은 이 사고자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을 말하고요. 우리가 뭐는 아니다. 실제로 구매한 양. 자, 여러분 10개를 구매하고자 의도를 했는데 실제 5개만 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구매한 양은 이건 사후에 나타나는 개념이잖아요. 사후적 개념인데 이 사고자 하는 이 말은 실제로 구매한 양, 사후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수요 가격은 자, 여러분 수요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수요 가격은 소비자들이 주어진 수량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무슨 가격? 최고의 가격이야.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을 수요 가격. 소비자가 사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을 수요 가격입니다. 나중에 그래프 배우면 여기 이해가 좀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 수요의 분류를 보면은 유효 수요에 대해서 잠재적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적 수요. 자, 잠재적 수요는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있다. 여러분, 현재 유효 수요가 아니면 지불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살 의사는 있거든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지만은 가까운 미래의 조만간 유효 수요할 수 있는 예비적 수요이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가 없다? 잠재적 수요는 지불 능력은 없어요. 살 의사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시장에서 자, 주택시장이 있는데 이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요. 그런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주택 건설 사업자인 기업은 바로 즉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이 안 돼요. 왜냐? 땅이 없잖아요. 땅. 주택 지을 땅. 그러면 어디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뭐를 사와야 돼? 땅을 사서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몇 년? 7, 8년 걸려요. 쉬운 게 아니에요. 땅 확보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주택 지을 땅, 택지가 필요하지. 이 택지. 주거 용지인데 이 주거 용지에 대한 우리가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먼저 뭐가 나타나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나야 돼. 예? 그래서 이것을 먼저 나타나는 이 수요를 우리는 본원적 수요라고 해. 예? 본원적 1차적인 수요. 그래서 영어를 우리 프라이머리란 요걸 번역을 한 거예요. 프라이머리를 본원적이라고 번역합니다. 1차적이죠. 요거 1차 1 숫자 1입니다. 프라이머리. 그래서 본원적 수요 또는 1차적 수요. 그럼 뒤이어서 요게 나타나잖아요. 요게 먼저, 요건 나중, 요거 2차, 요건 1차적 수요라면 요거 2차적 수요. 뒤이어서 잇따라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무슨 수요? 파생이라는 말 붙여. 2차적 수요인 파생 수요다. 그래서 이 요소 시장에서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파생 수요를 의미한다. 자, 우선 용어가 좀 어려운데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인데 실수요는 취득을 하고 나서 이용 관리할 수 있으면 실수요고, 이용 관리할 의사가 없다. 그럼 투기적 수요인데 이 투기적 수요는요 가수요라고 해요. 우리 가수요를 투기적 수요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수요의 특징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선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제 수요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금을 모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서울특별시에 25평 아파트 분양 가격을 모으는 데는요, 예? 두 부부가 모아서 분양 가격 모으는데 현재에서 모으면 얼마 걸리냐? 약 13년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모으는 동안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그럼 평생 주택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자란 자금을 뭘로 이용한다? 대출을 이용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뭔데, 여러분, 우리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전 세계 무역 규모가 9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 10위권 무역 규모 되는 국가의 수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제일 싸요. 서울특별시가. 예? 가장 비싼 곳이 어디예요? 예? 요즘 수도는 아니지만 가장 비싼 거 뉴욕 금융주 뉴욕이 가장 비싸요. 두 번째 어디? 동경. 세 번째 런던, 프랑스, 모스코, 북경 이런 좀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 상하이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 싼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서울특별시 전체 평균 따지면 평균 1,300만 원이에요. 싸지요. 평당 1,300. 예? 지금 우리는 전세를 하잖아요. 있죠. 보증금부 월세, 전세. 우리나라만 있는데 외국은 전세가 없어요. 월세입니다. 여러분, 런던에 33평 아파트, 예? 33평 아파트 월세 얼마냐? 예?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입니다.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 뉴욕 얼마? 700만 원이야. 저 미얀마, 못 사는 저 미얀마 수도 양곤 얼마냐? 700만 원이야, 월세가. 못 삽니다. 어떻게 살겠어, 거기 가서. 그 미얀마는 주택이 없어요. 외국인 들어갈 주택. 그러니까 외국인 많이 들어가는데 아파트 호텔이 없으니까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경, 예? 390만 원입니다. 서울 싸죠? 예? 얼마? 월세 33평 220만 원입니다. 어디? 강남에. 평균 따지면 150밖에 안 돼요. 우리는 상당히 싼 편이야, 아직. 근데 이제 이게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거죠. 인구가 계속 집중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동산 진짜 비싸요. 예, 없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결정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 상품 에어컨 사면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기능 보고 대금 지급하고 사면 내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이제 문제는요. 봐서 몰라. 여러분들은 서류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돼. 권리관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계약하면 분명 어떻게 사고가 발생을 해요. 예? 사고. 예?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뭐 빅뱅의 승리도 뭐 20억 뭐 했다가 뭐 어제 보니까 또 그 뭐 해결됐니 안 되니 뭐 나오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서류도 안 보고 어떻게 20억을 빌려줘? 부동산 투자하는데.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는. 반드시 현장에 가야 돼. 강호동도 현장 안 가니까 사기 당했잖아요. 평창. 예? 다 사기 당하게 돼 있어요. 현장 가서 확인해야 돼. 전문가를 데려가든지 예? 본인하고 같이 가야 돼.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 절차도 대금 지급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이 사용돼. 구매 절차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부동산 수요는 자, 여러분 부동산은 영속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 이 부동산은 금융기관 담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담보 능력도 있고요. 임대 능력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특성을 가져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요. 하방 경직성. 임금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자, 일반 상품. 자, 여러분이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신라면을 먹든 제주도에서 먹든 북경에서 먹든 맛은 똑같아. 그래서 일반 상품은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납니다.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뭐가 돼? 표준화가 되는 게 아니죠. 아까 저기 왼쪽에서 배웠잖아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비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요가. 그래서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난 거예요. 획일화된 수요가 아니라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부동산 상품과 일반 상품에 비교한 설명이다. 틀린 거 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선 부동산 수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페이지 중간 부분 수요의 법칙 앞까지 배우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운 내용이요. 이제 지금 경제이론 요 배운 내용이 우리 앞으로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 수요의 법칙, 수요 곡선 관련해서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우리 범위 한 5문제 정도 출제되는 범위를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